안녕하세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꼭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이런 전문 분야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벌써 2번 했고요. 지금 이제 부산 갈 거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 그 오프라인 강연에 그 4명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하니까 와주시면, 그러니까 강연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희가 케이터링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연회랑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사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평균값이 65%니까 엄청나게 올랐고요. 특히나 뭐 두산 같은 경우는 117%고, 두산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지만 하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가 235%고요. 이 밑단에 뭐 LS도 91%, CJ도 58% 상당히 많이 올랐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48%. 최근에 SK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SK 56%고요. 네이버도 지주사입니다. 네이버 하나에 다 모든 사업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한 31% 올랐다. 그래서 지주사 수익률 굉장히 견조하고요. 물론 지주사 평균값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7%로 지주사도 아직 최고점 대비 룸은 좀 많이 남아있다. 그나마 두산하고 하나만 20% 미만입니다. LS도 20% 미만이네요. 이런 것들은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HD 현대도 13%니까 사실은 두산 하나에 비해서는 HD 현대는 48%밖에 못 올랐는데 그래도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주사 관련돼서 순수 지주회사, 그 자회사들의 어떤 그 브랜드 로열티만 받는 회사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자체 사업이 엄청나게 탄탄한, 아까 예를 들어 두산 전자비즈 말씀드렸죠. 두산 같은 회사를 투자할 거냐, 그 측면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자체 사업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그 사업형 지주사들이라고 합니다. 순수 지주사라고 보기에는 이런 CJ 같은 회사들, GS 같은 회사들 있고, 자체 사업이 없는 회사들. 물론 CJ도 비상장사 올리브영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올리브영 상장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산 같은 지주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가장 똘똘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HD 현대, 조선이 막강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주가가 좋을 수 있는, 하나는 조선도 잘하고 방산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사업형 지주사와 아니면 자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에 속하냐? 그거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는 코스피가 지금 14배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값이 지주사 평균이 18배입니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내년에 평균 PR이 15배로 떨어지니까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우리 대표적인 지주사들 볼게요. HD 현대가 지금 PER 12배에서 내년에 9배로 떨어지고, 두산만 비싸요. 두산은 46배고 내년에 32배니까 상당히 비싼 수준이고, 하나도 주가는 엄청 올랐지만 10배에서 9배, 그죠? 그리고 SK 볼까요? SK는 8배에서 10배인데 SK는 내년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진짜 싼 게 뭔가 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GS가 제일 싸네요. GS는 7배, 그리고 내년에 6배. 효성도 6배. 밸류에이션 싸고요. 일부러 제가 이거 한 가지 탭을 더 가져왔어요. 지주사는 배당 많이 주거든요. 보면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GS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5.4%고요. 심지어 작년 배당금 기준이에요. 효성 4.3%고요. 롯데지주 4.6%, LG 3.8%입니다. 이런데 두산이나 하나가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도 4% 줬다? 그러면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런 데는 배당이 상대적으로 짜니까 주가를 더 올리기에는 어떤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HD 현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배당 수익률 3%면 나쁘지 않다. SK도 3.4%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은 주가는 올랐지만 엄청 부담스럽거나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근데 지주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덜 오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덜 올랐는데 사업회사 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자회사의 가치로 올라가는 지주사보다는 본업, 자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 두산 같은 회사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자회사 중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 갖고 있는 산업, 조선이라든지 방산을 갖고 있는 HD 현대나 한화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 수준이고 HD 현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서 싸다. 그래서 평균값 밸류에이션보다 HD 현대랑 하나가 어느 정도 계류를 갖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 시행되면 특히 3% 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개정안 시행되면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의 지분을 3%씩 각각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합산 방식으로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액주주랑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슨 뭐 소송 남발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 외국계 투기 자본 때문에 소액주주 행세를 하면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 이거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굉장히 논리 구조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주 이익을 오너일과 지분율 높은 지주사는 대주주 이익을 우선을 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청난 상속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60% 넘는 경영권 승계할 경우 60% 넘는 상속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대주주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는 배당 소득에 한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차등세율로 과세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일반 배당 소득 많이 받는 분들도 건강보험 폭탄 나와요. 건보 폭탄 나오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돼가지고 세금 왕창 토해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 적용하더라도 배당 성향 35% 이상인 회사는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22%, 그 다음에 3억 초과는 28%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을 배당 성향 35%인 회사는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차등 세율로 과세하자는 거예요. 연간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5.4%지만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2%, 3억 초과 27.5% 세율 부과하는 거를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 유도되고 배당 투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되는 거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국민의힘이 9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이니까 결국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구조인데 이거 통과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주요국 그 5년 평균 배당이 한국 28%, 중국 27.5%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보세요. 미국도 33%고 일본 37%고요. 영국 50.4%고 호주 69%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배당 많이 주면 장기 투자도 유도되고 최대 주주하고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근 5년 동안 평균 배당 성향 35%. 대신증권하고 컨트와이즈 한국 ESG 연구소 자료 이거 잘 돼 있어요. 진양홀딩스 평균 배당 성향 55%예요. 배당금 증가율도 4.1%. 세아베스텔지주 배당 성향 57%. 이런 회사들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표도 띄워주실 건데요. 아직은 35%가 안 되지만 앞으로 35% 당장 도달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코오롱, 키스코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보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 배당 성향도 35% 이상 되는 회사들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두산은 지주사를 떠나서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전자 삐지가 엄청나게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에 뭐 거의 30% 이상 초과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엔비디아 매출 드디어 올해 2분기면 50% 넘어가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마진이 막 30%를 초과합니다. 역대급 두산전자 삐지의 마진이에요. 엔비디아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하고 블랙엘 동시 납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경쟁사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나 중국 양극재, 중국 음극재 안 쓰는 거 똑같아요. 중국 대만제 CCL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엔비디아에서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커져요. 매출이 30%씩 성장해요. 3월달까지 엔비디아 매출만 블랙엘만 1,600원 나왔고요. 블랙엘 영업이익률이 50%래요. 100원 팔면 50원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얘네는 통신 스위치 쪽, 그러니까 광학 모듈이나 5G에도 들어가는 스위치라는데 여기도 마진이 그래도 15%는 나와요. 그리고 경쟁사가
상당히 센 데가 있어요. 대만의 EMC인데 여기가 지금 품질하고 여러 가지 그 콜 테스트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물량을 두산 전자비지가 상당히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테크 자체적으로 아까 반도체 업황 얘기할 때 AI 칩을 만들고 있다. 아식을 커스텀 칩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것도 수익화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위탁을 받아서 구글, 메타, 오픈아이, 마블의 위탁을 해준 아마존 이런 데가 있는데 두산은 아마존하고 콜 테스트가 끝났고 브로드컴의 고객사 구글 TPU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줄 알았더니 구글하고 아마존 납품하겠구나. 그 얘기가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은 경쟁사 EMC보다 기술적으로 높다. 왜? 두산은 기존 제품 대비 신호 손실을 30% 이상 감소하면서 전력 소비를 극대화했는데 EMC는 오히려 신호 손실이 올라갔다. 그래서 수율 면에서 두산이 이 CCL은 순도가 중요한데 순도를 EMC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위 말하는 지금 제일 핫한 모델이 GB200이랑 GB300인데 EMC 같은 경우는 GB300의 컬 테스트도 통과를 못했다. GB300 대만의 EMC가 컬 테스트 받고 실제 양산까지 이어지려면 2개 분기 이상의 샘플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양산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GB200과 GB300 납품을 끝내고 차세대 루빈 버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산 전자 삐지의 실적 성장성 때문에 두산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에이전트 AI가 되면 컴퓨팅 연산량이 올라가고 추론 시장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AI 캐파가 필요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CCL 동박 적증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가치만 3조 5천억에서 많게는 4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가치,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가치의 합산 금액만 5조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 빼고 두산 전자비지를 예를 들어 PER을 두산 전자비지의 경쟁사 뭐 대만의 EMC 이런데 25배, 뭐 20배 이상을 주면 그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에다 곱하기 경쟁사들의 PER을 곱하면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상장사 지분가치만 5조가 넘는데 그러면 두산 전자비지의 가치를 15조로 보냐, 20조로 보냐, 25조로 보냐, 30조로 보냐에 따라 두산 전체 시가총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두산은 8월 달에 아마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글로벌 자금들이 아마 보통 MSCI 지수 편입되면 1000억 이상은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뭐 2100억까지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요거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유력한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 미포조선 그렇게가 지금 가장 유력하고요. 뭐 LIG 넥슨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AI용 MLB 기판 관련돼서 공정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HDI 단수가 올라가고 추가 증설하면 이 CCL은 계속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은 생산 캐파를 50% 이상 확대했다. 그래서 두산을 보시고요. 똘똘한 자회사들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중에는 HD 현대를 꼭 보셔라. 왜냐면 HD 현대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삼호중공업, HD 현대 미포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가장 핫하게 잘 나가는 전력기기 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너무 잘해서 HD 현대 오일뱅크가 유가 상황이 나빠서 박살나는 거를 전력기기, 조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선박 유지보수, 선박 개조하는 사업까지 모두 잘하고 있는 HD 현대를 좀 봐야 된다. 그런데 HD 현대는 심지어 하나나 SK 오른 것보다도 오르지 못했다. 조선업황은 계속 좋을 건데. 그래서 주가 부담은 HD 현대는 좀 두산보다 또는 SK보다 하나보다 훨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두 종목을 꼽으라면 일단 비싸도 두산 그리고 HD 현대 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반도체랑 다르게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원전은 볼게요. 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작년 것까지 가져왔는데 작년에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올해 지금 연초 대비해서 1월달 대비해서 242%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설주인데 원전의 EPC 구매, 설계, 시공, 품질 관리 그저 다 하는 EPC 업체라고 합니다. 꼭
개념을 알아두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총괄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개념이 EPC입니다. 현대건설이 와 190%네요.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최근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150% 둘 다 넘고요. BHI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150%, S&T에너지 48%. 그 다음에 최근에 원전 해체 기술 시장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요 밑단에 우진엔텍, 뭐 우리기술 이런 아주 그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까지도 뭐 우리기술 189, 우진엔텍 100%, 우진 뭐 55%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평균 수익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가총액 1,700억짜리 일진 파워까지 딱 소팅을 해봤더니 82%가 나왔어요. 압도적인 주도주죠. 그래서 원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선택을 못했어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조그만 회사 뭐 예를 들어 우진 아니면 우진엔텍을 했는데 그런 회사들도 막 100% 155%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높다는 거는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니까 평균값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35%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막 58% 59%씩 작살난 회사도 있어요. 한전 KPS 대우건설. 그나마 한전 KPS 대우건설도 올해 들어서는 30%대 가까이 상승했어요. 요거 표 피디님 띄워주실 거예요. 아무튼 평균값이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최고점 대비 35% 빠졌지만 우리의 주도주들 볼게요. 지금 원전의 주도주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주가 빠져봤자 최고점에서 14%밖에 안 빠졌고요. 현대건설 최고점에서 13%밖에 안 빠졌어요. BHI 최고점에서 19% 빠졌고요. S&T에너지 최고점에서 2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 원전주가 진짜 센 게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쉬어가면 현대건설이 갑니다. 현대건설이 쉬어가면 BHI가 올라가요. BHI가 쉬어가면 S&T에너지가 올라가요. 심지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 요 4개가 원전의 주도주인데 요 4개가 쉬니까 전혀 반응을 안 보였던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한전기술 요 후발주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막 날아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원전은 아직 최근에 3일 연속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빠지니까 뭐 주도주에서 이탈했네,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얘기들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공감은 하는데 원전이 워낙 장기 트렌드입니다. 정말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를 바꾸는 정말 이게 초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원전이요. 재미난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 올해 수주를 받으면 당장 올해 막 매출이 엄청 찍힐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바라카 아랍에미리트 원전 받을 때 실제 매출은 12년, 13년, 14년, 15년에 매출이 폭증했어요. 수주는 09년에 받았는데 12년부터 매출이 폭증한 거야.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 그럼 실적이 폭증하냐? 야, 우리 체코 26조 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8조 받았다며, 두코반이. 그랬더니 봤더니 두코반이 실제 언제 실적이 반영되나 봤더니 우리 25년 6월 달에 두코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라 27년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막 SMR 하죠. 그거 언제 실적 반영돼요? 아마 27년도부터 SMR 수주 막 미친 듯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SMR은 대형 원전보다는 조금 빨라요. 그래도 27년에 수주 받으면 빨라 28년 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장기로 수주 받은 것들에 대한 실적이 쪼개져서 반영될 거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큰 수급들이라고 하죠. 외국인이나 기관 크게 이탈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원전 관련된 ETF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ETF는 그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그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원전 ETF를 만들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안 살 수가 있을까요? 현대건설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원전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일정 비율 이상 사야 돼요. 근데 개별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는 막 빠지고 있지만 조정을 받고 있죠. 쉬어가죠. 조정받거나 쉬어가죠. 그런데 원전 ETF에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원전 관련된 ETF 하나는 뭐 조 단위로 돌파, 총 AUM이라고 합니다. 총 자산 총액. 그게 막 조 단위로 돈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원전이 쉬어갈 수는 있지만 주도주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익률 현황 굉장히 좋다. 그런데 원전도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게 도움닫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빠진 게 일종의 더 멀리 날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 원전이 지금 주도주인데 막 고점 대비 막 50%씩 빠져요. 그러면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원전도 그렇고 아까 반도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꾸준히 상향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이탈하면, 이탈해서 물론 조정이 되거나 잠시 숨고르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탈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요. 계속 야금야금 나도 모르게 한 2% 빠졌네, 3% 빠졌네, 5% 빠졌네 해서 계속 빠져서 그걸 딱 참 정답처럼 그냥 1 플러스 1은 2처럼 딱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정답은 없어요. 그게 40% 빠지다가 멈출지, 30% 빠지다가 멈출지, 50% 빠지다가 멈출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 고점 대비 과도하게 빠졌는데 추세가 계속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였다가 주도주가 아닌 이제 그냥 평균 일반 주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주도주에 꺾였는데 이게 추세를 이탈한다기보다는 어떤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방향성을 다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BHI나 S&T에너지가 골고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진엔텍이나 우리기술이나 우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생태계가. 원전이 만약에 위험하려면 두산에너빌리티만 오르고 현대건설은 안 올라야 돼요. BHI도 못 올라요. S&T에너지도 못 올라요. 자, 바로 앞에서 했던 우리 반도체 하이닉스만 좋잖아요. 그죠?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29% 상승하는데 평균값이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전은 생태계가 주가가 고르게 다 좋으니까 평균값이 지수를 초과하는 82%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전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지금이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밸류에이션은 지금 26배고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좋아져서 22배까지 떨어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는 올해 120배, 내년에 뭐 75배니까 뭐 말도 못하게 비싼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엔 좀 다소 주가가 과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이 평균이 7배인데 현대건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13배, 그리고 내년에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BHI가 올해 35배, 내년에 23배고요. 요 S&T에너지가 쌉니다. S&T에너지가 16배, 내년에 12배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S&T에너지가 좀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한정 KPS나 한정기술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올해 16배, 내년에 14배,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정 기술은 올해 35배, 내년에 57배. 오히려 실적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죠, 오히려. 그래서 한정 기술은 PER이 오히려 내년에 올라가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은 딱 지금 원전 팀코리아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6.8배 딱 건설사 평균값이에요. 내년에도 5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대건설은 충분히 원전에 대한 좀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대우건설이 건설사 본업, 건설업 본업 측면에서 대우건설 뭐죠? 브랜드? 푸르지오. 현대건설 뭐죠? DH랑 힐스테이트. 요 강력한 브랜드력의 또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도 지금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도주 요 4개의 후보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를 보면 현대건설이 밸류에이션 단으로는 가장 싸지만 건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원전 모멘텀과 LNG 모멘텀을 갖고 있는 S&T에너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현대건설이나 BHI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은 안 꺾이는데 주가만 20% 빠져가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이 10배 수준까지 왔다. BHI가 30배 미만인 27배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 훨씬 S&T에너지보다 BHI나 현대건설이 주가가 훨씬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서 주가가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현대건설이나 BHI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딱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BHI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S&T에너지가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력은 지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미국 원자력 발전량이 연평균 1%밖에 성장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단기, 정말 말 그대로 1년짜리 단기적인 전망이라고 보고요. 신규 원전 건설 없이 그냥 기존 원전으로만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기 통계에는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중장기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원전은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폴란드, 체코, 사우디, 네덜란드 22년 동안 탈원전했던 벨기에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전 세계 70기가가 건설 중이고요. 100기 이상이 추가로 계획이 잡혀있다. 지으려고 하고 있다. 상업용 전력 수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해 약 3%, 내년에 5% 증가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 높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이제 전체 전력의 15%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기저전원이라고 해요. 베이스로드. 기저전원으로서 무탄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 기저전원, 무탄소 전원은 원전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원전이 AI 인프라 가장 중요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다음 테마는 전기다, 전력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 대란, 잘 보세요. 포르투갈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어설프게 신재생 에너지 그 비중 늘렸다 그냥 바로 블랙아웃 정전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 그것도 아주 알짜배기 전력을 24시간 풀가동 돌려야 되는데 신재생 잘못 썼다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수급이 피크 찍었다 확 꺾였다, 피크 찍었다 확 꺾였다, 그게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어설프게 신재생으로 돌렸다가 갑자기 우리 컴퓨터로 너무 중요한 작업하고 있는데 컴퓨터 그냥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그냥 뻥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AI 작업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재생이. 그래서 자꾸 신재생 하는데 신재생이 기저전원으로 감당 못 한다고요. 그리고 신재생이 풍력은요, 바람의 양이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의 강도도 세야 돼요. 태양광은요, 일조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럼 그런 데가 어디가 있죠? 모든 지역이 바람이 일정한 거야? 모든 지역이 바람이 센 거야? 해상도시는 되죠. 해상도시는 풍력 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일조량, 우리나라 일조량이 그렇게 막 스페인처럼 엄청 일조량이 좋은가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원전이 이 AI 인프라에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저전력, 특히나 제조업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한테는 원전이 제조업에 특화된 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발전전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반 발전전원은 당연히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니까 태양광 풍력 막 얘기하죠. 근데 그 태양광 풍력조차도요, 그 태양광과 풍력을 세팅하는 기본값들이 있어요. 전력기기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ESS, 불필요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다 무슨 돈인가요? 풍력, 태양광 지을 때 ESS 별도로 깔아야 되고 복잡해요. 전력기기 세팅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원전이 신재생보다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전 단가도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국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죠? 체코, 슬로바키아. 근데요, 체코 수주를 잘 받아놓으니까요, 체코의 전력 담당 사장이 슬로바키아 가가지고 한국 팀코리아 원전 좋아요 하고 알아서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쟁사들이 중요한데, 우리의 강력한 경쟁사, 심지어 막 그 체코 법원에다가, 연방법원에다가 막, 그죠? 목리 부린 프랑스 EDF 전력청이 있었죠. 걔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2024년 불과 작년에 최종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최종 물건 만든 레퍼런스, 가장 따끈따끈한 최종 레퍼런스가 있는데, 프랑스 전력청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업체들은요, 이거 만들었는데 납기 못 맞춰가지고요, 지연됐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길 믿고 맡길 수 있나요?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체코 입장에서는 같은 유럽 거 프랑스 거 써주고 싶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체코가 프랑스 전력청 버리고, 심지어 막 법원에서 무슨 소송 나오고 얘기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팀코리아, 한국수력 원자력을 발주를 준 겁니다. 그만큼 제조에 대한 레퍼런스가 너무 중요한데, 최신 레퍼런스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EDF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국내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불가리아의 코줄로두이 원전, 이건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 현대건설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두코반이 체결되니까, 두코반이 말고 테물린이라고 있어요. 테물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마 이것도 팀코리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팀코리아는 한전기술이 설계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설계 시공 다 하고, 핵연료는 한전 쪽에서 하고, 한전 KPS가 시운전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공 총 대표는 대우건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팀코리아가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했다. 원자력의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다. 그래서 글로벌로 이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계속 최신 업황 주목해보자.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아마 올해 또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코바니 말고 테뮬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도 SMR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최신 트랙 레코드, 바라카 원전 최신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데 트랙 레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당연히 원전 고인력이죠. 인력, 장비, 인프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번에 프랑스 EDF하고 또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던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에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국내 신한울 기준으로 메가와트당 45억, 신고리 기준으로 메가와트당 44억이고요. 바라카 원전이 메가와트당 75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미국하고 프랑스는 납기도 못 지켜서 사업비도 총사업비도 늘어났었는데 실제 만드는 가격조차도 한수원이 더 싼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수원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400기가 원전이 만들어질 건데 400기가 중에 약 45% 이상을 한국 팀코리아가 수주를 싹쓸이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실제 제작 레퍼런스, 그 다음에 납기 준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밸류체인 내자,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국가가 있을까?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꼭 봐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다 하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1조 3천억으로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이거 괜히 할까요? 수주 받는 거에 대한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주에 대한 확신성? 이런 게 있으니까 대형 원전 4기, SMR 12기, 가스터빈 8기, 총 27년까지 1조 3천억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요. 아마 SMR은 얘네가 20기 이상을 생산 캐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12기, 12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행히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나마 신재생하고 원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이재명 정부도 원전, SMR이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원전이 축소만 되지만 않는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시아의 대형 원전 시장 총 유효 시장 TAM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2배 이상 되는 원전을 미국에서 발전 용량 늘리는 거를 서명했습니다. 400기가와트면요 매년 원전을 8개씩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실제 만든 원전은 2013년, 12년 전에 만든 보글 3, 4, 5기가 다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보틀렉 자체가 생길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국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실제 주기기랑 가열로 반응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해외 협력사에 주목을 해야 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대형 원전 8개 만들 때 81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금융적 측면의 한계도 협업의 형태로 갈 거다. 재정 문제, 부품 공급망 문제, 납기 문제, 레퍼런스 문제, 미국은 철저하게 동맹국과 협력하는 관계로 갈 건데, 그 동맹국의 영순위가 우리나라 대표 원전기업 한국수력, 원자력, 팀코리아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철저하게 합의를 했죠. 원전 입찰 경쟁에서 유럽에서 빠지고 대신에 아시아 시장을 팀코리아가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미국의 APR 1400 가압경수령 원전, 이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프랑스 전력청, EDF죠. 얘네 경쟁사, 얘네가 주력으로 하는 유럽형 가압 경수로는 미국 인증 취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랑스 거 알아서 미국에서 인증을 취득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팀코리아가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되든 팀코리아가 되든 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나 BHI 보조기기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SMR 시장은 연평균 2034년 기준으로 약 16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2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2040년 기준으로 보면 5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업체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빠르게 전부 투자를 해놨어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 3개 업체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주기기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얘네들이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받으면 거기 들어가는 주기기를 뉴스케일 파워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수주가 갈 수밖에 없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수주 받는다고 절대 바로 매출 반영되는 거 아니다. 매출이 2, 3년 뒤에 최소 3년에서 최대 막 5년까지 쪼개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데이터가 말해준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만원 밑에서 지금 29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수익률로 치면 거의 연평균 1월달 대비해서 63% 정도 상승했으니까 지금 지수도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찍는 7월 4일 요 시점에서는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 대비해서 훨씬 아웃퍼폼한다. 오늘 꼭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수익률로 이제 1등을 기록했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제 7월 3일 수익률이 29.9%, 약 연초 대비해서 30%가 올랐는데 반도체 하이닉스가 63% 상승했으니까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로만 보면 반도체는 주도하는 업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회사만 가져왔어요. 코미코까지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종합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 1월달 대비해서 봤더니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혼자 하드캐리하고 나머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부진했다는 겁니다. 요 평균 상승률도 중요하고요. 요 DD라는 거는 요 M자가 빠졌네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주가 흐름 중에 최고점과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현재 주가랑 얼만큼 빠졌냐 그걸 보는 건데, 아니면 최고점보다 얼마나 현재 주가가 올랐냐. 근데 그게 평균값이 여전히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가 최고점에서 여전히 44% 빠졌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훨씬 멀었다. 하이닉스는 근데 최고점 영역에 가깝죠. 보시면 이게 제일 좋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7%.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주가 중에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주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세다는 거고요. 또 재미난 거, 자, 계측 장비를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 시가총액 규모로 치면 2조짜리인데요. 요게 최고점에서 1%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고점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죠. NLB,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요 회사도 뭐 말이 많았죠. 뭐 2차전지 CNT 도전제를 만드는 제이오란 인수를 사실은 전혀 그 사업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갑자기 반도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도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 결국은 유상증자 그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 신소재 유중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다 회복됐어요. 최근에 91% 연초 대비 91% 상승률을 나타냈고 최고점에서 12% 정도 빠진 수준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하이닉스랑 일부 아까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회사만 좋고 나머지가 부진하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이 주가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평균 상승률, 이 코스피 지수가 1월달부터 누적적으로 얼마 상승했는데 그거 대비 반도체 업종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별 종목단에서 평균값이 지수의 평균값보다 초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보세요. 코스피 지수도 어느 순간 3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최고점에서 6%밖에 빠지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높은 주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의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44%니까 반도체 주가는 아직도 회복되려면 좀 멀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평균값이 중요해요. 밸류에이션 뭐죠?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은 사람들이 이 반도체 회사들한테 거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반도체 회사 이익에 대한 기대값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배수를 많이 씁니다. 이익에 대한 배수고요. 다만 PER이 조금 아쉬운 거는 순이익에 대한 배수예요. 차라리 반도체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수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순이익은 일회성 부분 때문에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회사 PER이 또 좋아지죠. 왜냐면 순이익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래도 순이익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PER을 봐야 된다. 그런데 평균값을 볼게요. 코스피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10배, 11배 정도 수준의 PER이 기대값이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PER이 들쑥날쑥하죠. 105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14배 정도 수준의 PER을 봤는데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5천억 기준의 평균값을 봤더니 18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도체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다거나 뭐 엄청 비싸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14배랑 큰 차이는 없죠. 18배고 이 18배가 내년 기준으로는 14배, 14.9배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PER이 떨어지는 겁니다. PE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무 간단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을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PER은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을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PER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와, 봤더니 코스피가 14배인데요. 하이닉스가 6배밖에 안 돼요. 엄청 싸죠? 코스피 전체 평균은 뭐죠? 이익을 내는 기업이나 적자를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잘 냈다가 뭐 이익이 갑자기 줄어드는 기업이나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중간밖에 못하는 놈 다 모아놓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14배인데 하이닉스는 그 평균값보다 훨씬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6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싼 거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죠. 왜 못 오를까요? 하이닉스보다 이익이 더 많이 개선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절대 비싼 게 아닌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가 PER이 13배고 하이닉스가 6배인데 그렇게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몇 프로 올랐죠? 60% 넘게 올랐죠? 근데 PER은 6배예요. 재밌죠? 삼성전자 주가 몇 프로 올랐냐? 삼성전자는 주가가 아까 보시면 그나마 최근에 6만 원을 회복해서 19% 올랐어요. 근데 19% 올랐으면 PER이 더 싸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13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는 이익이 50%씩 성장하는데 삼성전자는 15%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PER이 13배예요. 그래도 삼성전자 평균보다 잘하는데 코스피보다 PER은 낮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도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아까 뭐 90% 넘게 주가 상승했던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24배예요. 내년에 20배로 떨어져요. 이수페타시스는 왜 그러면 20배가 넘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익도 개선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익 개선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많이 개선되는데 하이닉스 못지않게 이수페타시스도 이익이 개선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하이닉스보다 PER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PER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반도체 업체는 대략 평균이 올해 18배고 내년에 14배구나. 요 평균값보다 밑에 있는데 이익이 개선되는 업체들 보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한번 볼까요? 18배, 내년에 14배보다 낮은 기업들 보시면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DB하이텍 어떤 회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똑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 대만의 TSMC 있잖아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서 제조만 해주는 DB하이텍이 말 그대로 파운드리 회사예요. 제조만 해주는. 설계는 팹리스 회사가 하죠. 근데 DB하이텍도 반도체 업종인데 엄청 싸죠. 7배, 6배. 근데 이게 그냥 7배, 6배인지 실제 실적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낮아서 7배, 6배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DB하이텍이 일단 평균값보다 쌌어요. 기억해 두시고 솔브레인도 반도체의 소재랑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10배, 8배 싸죠. 관심 있게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할 기업들을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니까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13배에서 7배. 그 다음에 PSK라는 회사도 7배에서 6배 싸죠. 평균값보다 낮죠. 코미코라는 회사도 11배에서 9배.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으로 평균값을 비교해보고 지수보다 평균값이 높은지 확인해보고 반도체의 평균값 대비 내가 투자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PER, 그리고 올해보다 중요한 거는 내년에 실적이 개선돼서 내년 PER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전체 평균은 지수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또는 반도체가 이익이 너무 꺾여가지고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익은 계속 개선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게 아까 찾아드렸던 코미코 같은 회사들, PSK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이익과 매출이 연평균 30%씩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기대값이 낮아서 PER이 낮아지면 반도체 회사들한테 투자할 때 이 밸류에이션을 활용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업황을 봐야겠죠. 하이닉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 시대로 가고 있죠, 이미. 그래서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또 최적화된 칩, 그러니까 맞춤형 칩, 아식을 만드는 퀄컴, 브로드컴, AMD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빅테크와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엄청나게 AI 칩을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의 막대하게 비싼 칩 말고 엔비디아 칩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맞춤형 칩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의 기본적인 거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완전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가가 말해주듯이 HBM, 차세대 반도체의 HBM 시장을 꽉 잡은 HBM 시장의 전체 평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신고가를 가면서 HBM 패권, HBM 주도권을 완전히 꽉 잡은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자재 소싱처로 SK 하이닉스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계속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 통과할 거야. 근데 통과 못했어. 다음번에 통과할 거야. 또 통과 못했어. 그래서 삼성전자 있는 임원들 다 바뀌고 잘리고 변경되는 그 와중에도 또 못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원래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밑에 있던 업체인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아서 하이닉스의 경쟁사로 엔비디아의 HBM 칩을 납품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아마 올해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내년에 통과하면 이미 주도권이 완전 뺏겼죠. 지금 전체 HBM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30%밖에 안 돼요. 앞으로 40%, 50% 커질 거예요. 왜 그렇죠? HBM이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AI는 HBM 칩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HBM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HBM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1등으로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다.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HBM 시장에서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 강조되는 특징이 HBM 같이 가격보다 오히려 반도체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가치,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내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한물간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막 CXMT가 가격을 막 20% 30% 중국 정부에 지원받아서 막 다운시키려고 하니까 삼성전자도 그나마 저가칩 DDR4를 잘 팔았는데 중국한테 막 뺏기고 있죠. CXMT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HBM이라는 품질, 반도체의 품질과 반도체의 신기술, 반도체의 그 소위 말하는 기술 주도권, 그거에 관련돼서 AIC는 강조되고 있으니까 HBM을 잘하는 데는 계속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고, 뒤따르는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랑 여전히 격차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50%의 HBM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마이크론은 아직 20%가 안 되는데 아마 올해 말이면 25%까지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치열한 HBM,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HBM 칩 시장을 싸움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전용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캠이라든지 LP캠이라든지 LPW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슨 말이냐? AI 전용 칩을 만드는 밸류체인 기업들한테 계속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HBM이 생각보다 공급이 엄청 늘어나서 HBM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막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나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HBM이 기술적인 난이도,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접근하는 업체가 벌써 지금 그렇게 HBM 시장이 커진다는데 HBM 만들 수 있는데 어디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3개에 있는 업체가 내년에 갑자기 10개, 20개로 늘어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HBM은 점점 HBM3에서 HBM4로 넘어가고요. HBM4에서 HBM4E로 넘어가고 이제는 뭐 HBM5가 뭐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생산 난이도도 올라가고 공급량도 이 회사들이 타이트하게 수급을 조절해서 실제 HBM을 쓰는 미국의 빅테크는 야 10,000개 해줘. 우리 5,000개밖에 안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타이트한 수급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엔비디아만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반도체, 아식칩이라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쓰는 게 너무 엔비디아가 갑질하는 것 또는 엔비디아 칩을 기다리는데 짜증난 나머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이 야 우리가 자체 칩 만들 거야. 애플도 구글은 무슨 칩이 있죠? TPU, 텐서 처리 장치, TPU 직접 만들죠? 그죠? 아마존 무슨 칩 있죠? 트레니움, 아마존도 직접 칩을 만들죠? 메타 무슨 칩 있죠? 다 칩이 있죠? 다 그럼 그 자체 칩 만드는 거를 그냥 만들 수 있나요? HBM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아식이라는 HBM 칩, AMD도 칩을 만들죠? 퀄컴이나 브로드컴도 칩을 설계하죠. 그런 수많은 칩들, 생산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 이 타이트한 수급상에 HBM 칩 외에 아식이라는 새로운 칩 수요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칩들을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이 시장을 꽉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HBM은 올해만 실제 필요한 수요량이 23억 기가바이트입니다. 23억 기가바이트인데 실제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거는 16억,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거는 10억,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거는 5억이죠. 그러면 뭐야? 합치면 30억인데 수요량보다 크잖아.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공급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급을 하이닉스는 자기네들이 비싼 걸 더 골라서 팔기 위해서 공급을 줄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못 팔아서 매출이 역성장 나서 HBM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수요량이 크게 초과될 거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올해 시장 수요가 120% 증가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120에서 130%를 유지할 건데 하이닉스가 그럼 요때다 하고 그냥 공급을 막 몰아치기 해가지고 싹 내가 이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요는 20% 30% 성장하는데 120% 130% 성장하는데 하이닉스는 공급량을 딱 100% 수준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거 중국의 CXMT를 엄청나게 얘기하죠. 왜? CXMT가 저가 칩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막 뺏고 있잖아요. LP, DDR4, DDR4 심지어 이제 CXMT가 DDR5도 그리고 CXMT가 이제는 기술적인 난이도 중에 HBM 중에는 좀 저가 HBM 칩까지 도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HBM 관련돼서 중국이 실제 만드는 거를 빅테크가 불안해서 못 쓰죠. 중국 자체 자기네들 자국에서는 일부 저가 칩을 쓸 수는 있겠지만 빅테크가 중국의 칩을 쓸 이유도 없고 실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저가 칩을 팔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 저가 칩을 미국 빅테크가 쓰지도 않을 뿐더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저가 칩을 안 쓰니까 기술 개발이 어떻다?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4 사양의 최고 사양의 HBM 칩과 중국이 만드는 HBM H20이죠. 엔비디아가 뭐 1년 전, 2년 전에 쓰던 칩 그거의 사양하고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HBM이 재미난 게 HBM 생산을 늘리면 일반 D램보다 훨씬 더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생산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BM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 D램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D램이 레거시 D램이라고 하죠. 자연 감소분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HBM 늘리면 일반 D램이 줄어드니까 일반 D램 가격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좀 않을 거다. 물론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일부 HBM 포함해서 선구매, 관세 때려맞기 전에 싸게 사자, 그래서 선구매 효과가 있어서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재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BM 시장,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서는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하이닉스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차이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도 있을 거고 부품 업체도 있을 거고 장비 업체도 있을 거고 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도 있을 거고 부품 업체도 있을 거고 장비 업체도 있을 건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보다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기회가 있겠다.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TSMC나 미국의 엔비디아 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미국의 구글 또는 미국의 브로드컴 또는 퀄컴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의 50%를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의 빅테크에 납품하거나 미국의 직접 팹리스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고객사가 직접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 왜 그렇게 이수페타시스가 90% 이상 올라갔냐? 이수페타시스는 당연히 엔비디아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심지어 브로드컴과 미국의 탑티어 통신회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회사들도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그라져도 하이닉스 납품을 못하더라도 삼성전자 납품이 줄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올라오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날아가는 거고요. 최근에 지주사 두산이 날아갔죠. 왜 날아갔냐? 지주사가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부각받은 것도 있지만 두산이 갖고 있는 지주사 두산에 속해 있는 두산전자라고 있어요. 두산전자 삐지 사업부가 동박 적층판을 만듭니다. CCL이라고. 그 CCL이 엔비디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가 동박 적층판을 엔비디아 미친 듯이 파니까 두산이 AI의 수혜주로 엔비디아 수혜주로 주가가 그냥 막 200%씩 빵빵 뜬 겁니다. 그런 이런 인과관계, 사실관계, 그 다음에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TSMC 밸류체인인지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업황이 업다운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특히나 HBM은 구조적으로 아직도 폭증하는 시대다. 왜냐면 AI 때문에 실제 돈 버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AI 때문에 실제 AI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미친 듯이 향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는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미국의 빅테크가 AI 주도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고 당장 보세요. 불과 1월 달에 챗GPT를 쓰는 챗GPT도 AI죠. 챗GPT에 엄청나게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근데 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챗GPT가 1월 달에 3억 명에서 지금 글로벌로 5월 달 기준으로 8억 명 넘게 쓴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AI 칩이 필요할까요?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좋지만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까 했더니 소위 말하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미세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는 점점 미세공정이라는 걸 많이 쪼갠다는 거거든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결국은 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오버홀이라고 하죠.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 사업을 하는 회사를 봤더니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미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면 고부가 반도체 제품을 새 것처럼 되살리는 재생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재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정하고 코팅하면 새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 새로운 칩 구매하는 것보다는 원가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거를 쓰는 것보다 있던 거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어떤 부분이 도움되죠?
친환경 쪽이에요. 당연히 엄청나게 반도체가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이 회사도 똘똘한 자회사가 있어요. 미코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의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에 균일한 온도를 가하는 히터가 있고요, 반도체의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식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식각공정에서 웨이퍼가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만드는 정전척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거를 고난이도의 세라믹 소재로 만드는데요, 이 정전척 그리고 세라믹 소재의 반도체의 웨이퍼의 균일한 온도를 가해주는 세라믹 히터, 이 두 가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세라믹 소재 히터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웨이퍼가 열에 취약하고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에 변형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기존 금속 히터는 열 때문에 부식이 돼요. 열 변형이 생겨요. 근데 이 세라믹 소재 히터가 열 변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반도체는 뭐라 그랬죠? 미세 공정으로 간다, 계속 공정이 쪼개지고 공정이 더 복잡해진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정전척이라는 게 반도체 첨단 미세 공정에 요구되는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세정이나 정밀 코팅할 때는 바로 이 정전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척은 당연히 진짜 짧게는 뭐 일주일만 해도 교체 주기를 쓸 거고, 길게는 3개월 이상 교체 주기를 쓸 텐데, 공정이 미세화되고 복잡화되면 더 그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부품들을 다 언제 새 걸로 갖다 쓸 거며, 많게는 반도체 부품 하나가 1억을 넘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미코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세정 코팅해서 바로 새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폐기보다는 정밀 세정하거나 특수 코팅하는 게 비용 측면으로 현실적이다. 재생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세정하고 코팅 서비스를 거친다는 건데, 그러면 소모품만 잘 관리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에 해당되는 반도체 이 부품을 기존 거 재활용해가지고 50% 이상 원가를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미코 같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의 독점 형태인 거예요. 왜 세정 코팅이 이렇게 중요해요? 당장 세정 코팅하면 생산 수율이 급격하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세정이나 세정 품질, 코팅 품질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전문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는 아예 그냥 PM이란 서비스를 해놨어요. 바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정기적으로 예방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가 다 이런 코미코 같은 전문 세정 코팅 업체에 긴밀하게 협업해서 유지보수를 시키는 거죠. 이 코미코가 속한 시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코미코는 두 개 다 해당돼요. 자, 비포 마켓은 뭐냐? 그냥 딱 우리 물건 사잖아요? 품질 보증 기간 있죠? 차 사잖아요? 신차 보증 기간 있죠? 그거는 똑같아요. 그냥 장비사가 설치한 다음에 우리 2년 동안 보증해줄게, 부품 교체해줄게, 부품 유지보수 해줄게, 딱 그거예요. 그게 비포 마켓이에요. 그러면 부품 세정 코팅 협력사를 쓰겠죠. 반도체 장비사는 우리 장비 만들기도 바쁜데 코팅 세정까지 장비사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장비사는 그렇게 하겠죠. 야, 우린 장비만 만들 테니까 우리 비포마켓에 해당되는 부품 교체하고 부품 유지보수하는 거 코미코 너네 같은 전문 세정 코팅 유지보수 업체가 해줘. 딱 그거예요. 그래서 비포마켓에서도 이런 코미코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럼 애프터마켓은 뭐냐? 자, 신차 보증기간 또는 내 애프터 서비스 보증기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반도체 칩 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부품 관리해야 돼요. 근데 부품 관리 못하죠. 새로운 칩 개발하고 연구하고 칩 생산하고 칩의 생산 수율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정 코팅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반도체 보증기간 종료 끝났어요. 칩 보증기간 끝났어요. 그럼 반도체 업체들이 직접 관리해야 돼요. 그 직접 관리 세정 코팅 핵심 업체인 코미코 같은 업체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미코를 높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봤더니 삼성전자만 고객사가 아니에요. 이미 TSMC 우수 코미코 우시법인이에요. TSMC Fab 10 APM 우수업체로 이미 작년 4월달에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TSMC한테 그냥 글로벌 탑 세정 코팅 업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5나노, 7나노, 10나노 공격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근데 TSMC가 일본에도 공장 증설해요? 미국에도 공장 만들죠? 그 다음에 독일에 또 만들죠? 근데 그러면 TSMC가 결국은 미세공정 애리조나 팹에 투자를 우선 할 건데
애프터 업체 내에서 미국 현지에서 세정 코팅을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코미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TSMC가 코미코에 이 외주 세정 코팅 저는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왜냐면 TSMC 대만 업체지만 괜히 중국 세정업체 코팅업체 썼다가 미국 정부에서 막을 거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중국 양극재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TSMC의 그 애리조나 팹이 가속화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아마 이 코미코 같은 업체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체 중에 이런 뒷단에 후공정이라고 하죠. 세정, 코팅, 정비 이쪽 관련돼서 이런 코미코 같은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작년에 126% 상승인데요. 올해도 지금 7월달 대비해서 주가 조금 내려왔는데 36% 상승 중, 한국조선해양이 43%, 하나오션이 뭐 올해 25년도는 조선주 중에 제일 대장으로 꼽혔죠. 103.7%, 104%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뭐 42%, 현대미포 36%. 요 엔진 쪽도 괜찮아요. 하나엔진 44%, HD 현대마린엔진 69%. 그래서 평균값이 45%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모두 초과하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도 약 17%다. 저는 평균값도 중요한데 최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냐도 중요한 건데 HD 현대중공업이 14%밖에 안 빠졌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4%밖에 안 빠졌어요. 하나오션 최근에 좀 주춤해요. 그런데도 20% 안짝이에요. 19%. 삼성중공업 12%, 현대마린솔루션 7.9%, 현대위포 11%, 하나엔진 17%. 다 좋죠. STX 엔진 빼고는 다 시체 고점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세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시나 평균 수익률과 최고점 대비 하락률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즉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 평균 수익률은 낮지만 최고점 영역에 있다는 거는 조선의 내가 HD 현대중공업을 많이 예를 들어 선택을 못했어요. 한국조선을 택하든 삼성중공업을 택하든 하나오션을 택하든 조선주 중에 한 놈만 잘 선택했다면 시장보다는 훨씬 초과 수익을 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사는 확실히 방산이나 원전보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막 엄청난 수준은 아니에요. 28배인데요. 요 엔진 쪽에 부담이 있어요. 엔진 빼잖아요. 28배 밑으로 떨어지고 26배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이 뭐 40배, STX 엔진이 30배, 현대 마린 솔루션이 31배, 요것도 선박 개조하는 거. 그리고 하나오션이 31배예요. 그런데 보시면 현대중공업 27배고요. 한조가 HD 한국조선해양 11배예요. 삼성중공업 29배. 그런데 이제 내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HD 현대중공업이요 21배로 떨어지고요. 한조가 8배로 떨어지고요. 하나오션도 24배까지 떨어지고요. 삼성중공업이 17배로 떨어집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도 24배로 떨어지고. 그래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 실적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 27년 계속 실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 그럼 뭘 봐야 될까? 저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오른 만큼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사 HD 현대3호중공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3호중공업이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실적 모멘텀이 더 셉니다. 그래서 HD 현대3호중공업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계속 보자 말씀드리고, 선박시장이 예를 들어 좀 주춤해요. 선박 발주가, 새로운 배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나올 수가 없죠. 그 주춤한 사이에 바로 선박의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오히려 선박에 대한 신조, 새로운 배들에 대한 수주가 주춤할 타이밍에 이런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그 미국 군함 모멘텀 때문에 혼자 날아간 하나오션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 분기마다 가파른 실적 성장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요. 이미 전체 수주로 보면 3.5년에서 최대 4년치 이상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친환경선 위주로 싹쓸이하고 있어요. 전체 친환경 글로벌 선박 기준으로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할 정도로 4분의 3은 친환경선, 친환경 선박은 LNG, LPG, 암모니아, 수소운반선 이런 모든 친환경선에 대해서는 고부가치 선박을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전혀 기대감이 없던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오션만 미국에 진출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도 당연히 헌팅턴 인걸스라는 회사랑 MOU를 맺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황의 다운사이클을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을 강화하고 HD 현대중공업은 기존의 배 말고 배를 개조하거나 배 엔진을 만드는 사업부가 굉장히 탄탄하다. 대우조선해양도 역시나 선박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양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그 다음에 함정의 MRO 유지보수 사업을 한다는 다양한, 역시나 미국에서 MRO 유지보수 사업을 하나오션이 최초로 수주를 했죠. 그래서 특수선 사업 관련돼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세 충격이 미국이 자국의 조선사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에 먼저 협력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서 높은 수주 또는 미국의 미래 조선업에 대한 어떤 일감 확보를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관세 관련돼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수출액 비중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 아주 미미하다.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인데 선박 발주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 1분기 데이터만 보고 너무 좀 성급하게 얘기했다. 왜냐면 5월달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월 대비해서 64% 줄었다는 건데 특히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단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연간 전체 수주의 5월 달에 이미 52.5% 절반 이상을 5월 달 기준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요거 보시면 요거 표 띄워 주실 건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 138% 증가 예상하고요. 하나오션도 매출은 27%. 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오션은 흑자 전환하고요. 삼성중공업도 매출은 7%, 영업이익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는 매출은 올해 기준으로 29조 사이즈, 내년에 30조 돌파해서 32조 예상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조 6천억, 거의 2.5배 증가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사이즈가 4조 4천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매출은 약 10조 8천억 사이즈고요. 영업이익 7,200억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매출 16조 사이즈에 영업이익 1조 8천억. 현대중공업도 작년에 이 6,800억대에서 영업이익 3배 이상 증가하는 사이즈를 보고요. 선박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정유설비라고 하는 FLNG 요쪽 하는 그 삼성중공업 역시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4천억대, 7천억대, 1조 1천억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은 9조 7천억, 10조 8천억, 12조 3천억, 매출도 연평균 한 15% 정도 선에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요, 상법 개정의 또 수혜자입니다. 왜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3호가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법 개정 이 이슈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복 상장할 수가 없고요. 조선업체들 중에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게 HD 현대3호 가치인데 이 HD 현대3호의 가치는 HD 한국조선해양에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주주가 가장 배당에 많이 기여하는 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HD 현대 입장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HD 현대 오일뱅크가 4년 연속 순손실임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들, HD 현대위포,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 세 개가 너무 잘하니까 심지어 HD 현대는 지분도 낮아요. HD 현대가 HD 한조에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은 35%밖에 안 돼. 다소 낮은데 배당 의존도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지분 추가로 높이면 당연히 배당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재미난 게 지금 HD 현대가 KCC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3.91%나 들고 있어요. 요거를 아마 HD 현대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당연히 개별사 확장 측면으로 보면 HD 한조도 하나가 필리조선소로 인수했잖아요. 미국 거. 여기도 미국 현지 조선사 직접 충분히 인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주사 할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질 때 낙폭에 되게 제한적이에요. 자,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HD 현대 중공업 지분만 75.02%거든요. 이것만 11조 2천억이 넘어요. HD 현대 미포 지분율만 42.84. 이것만 제가 다 엄청나게 할인했어요. 중복 상단에서 60% 할인했어요. 1조 4천억이 넘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요거 53.6% 지분율 40% 할인했더니 약 1,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 60% 할인한 것들 HD 현대 미포,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중공업의 지분율만 다 합쳤더니 13조가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HD 한조의 시총이 지금 약 25조죠. 그러면 25조에서 13조 빼면 12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익 잘 내는 회사인데 HD 현대 사무중공업이 12조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D 현대 배당 수익 기여도 1분기 기준으로 한조가 50% 이상 차지하니까 HD 현대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려면 HD 한조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HD 한조는 가장 돈 잘 버는 HD 현대 3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자꾸 부각을 받냐?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1분기 때 역대급 영업이익률 찍은 게 11.3%인데 HD 현대 3호 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18.6%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가 전략적으로 35%의 낮은 지분율을 최대한 한조 주식을 KCC로부터 뺐든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가치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들이 친환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단납기의 컨테이너선 시장도 주도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의 52.5%에 해당되는 걸 수주를 받았고요. 아마 연간으로는 작년 거 수주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IMO 세계해사기구에서 탄소 배출량 2008년도에 80% 이상을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배출량만큼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벌금 부과 시기가 당장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벌금 안 내려면 결국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해야 돼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수주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LNG 이중 연료를 달거나 LNG 새로운 배를 만들거나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서 벌금을 안 내야 돼요. 벌금이 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LNG 이중 추진 연료가 가격이 평균 컨테이너선 단가보다 LNG 이중연료 추진한 컨테이너선은 250억이 비싸대요. 비싼 배를 계속 많이 팔면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선이든 LNG선이든 LPG선이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든 결국은 안에 연료를 DF 엔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바꾸거나 벌금을 안 내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함정 MRO 유지보수 관련돼서 또는 필리핀 또는 페루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이 함정 사업, 전투함, 군함 이런 거 관련돼서 하나오션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HD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이쪽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모멘텀을 받을 거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미국이 중국 조선사 규제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당연히 국내 1등이면서 세계 1등인 HD그룹이 제일 수혜를 받을 거예요. 지금 중국의 조선소에 발주 주는 거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발주 줬던 물량을 취소시키고 있어요. 그걸 어디가 가져갈 거냐? 국내 조선사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고 1등 조선사인 HD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싹쓸이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도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 HD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수주도 1등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를 결국은 얘네가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비싸게 판 배들이 작년에 팔았던 배들이에요. 올해 배들도 비싸게 팔았죠. 그 비싼 배들이 언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냐?
지금 실적에 잡히는 거는 3년 전 거예요. 22년도 거예요. 22년도는 배들이 쌌습니다. 지금 막 신조성과 떨어진다고 말들 하는데 신조성과 꼴랑 3% 빠졌어요. 가장 비쌌던 지점에 팔았던 배들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건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폭증하고 역대급 실적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언제 실적 반영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드디어 24년도에 비싸게 팔았던 배들, 25년도에 비싸게 팔았던 배들이 드디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업은 굉장히 지금 롱텀 중에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롱텀 중에 최대 수주 또는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 국면. 초입은 아니에요. 언덕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꼭대기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수준은 아니다. 왜냐면 친환경선은 우리가 꽉 잡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배들 선박조차도 실드 쳐주면서 중국의 선박들 발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7년도까지 중국이 그나마 잘하는 게 컨테이너선하고 그 화학운반선이 그 물량이 꽉 찼어요. 단납기가 대응이 안 돼. 그래서 그 단납기 물량이 국내 배들한테 오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의 매출과 이익만 최고치가 아니고요. 영업이익 너무 중요하죠. 마진, 물건 팔면 얼마 남기는 그 마진이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되고 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PER 밸류에이션으로 9배, 8배밖에 안 되니까 가장 좀 최우선 관심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항상 어딜 출연하든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오늘 뭐 준비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산업들, 또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또 다른 업종들, 그리고 또 오늘 다뤘던 조선, 지주사, 반도체, 원전, 또 추가적으로 꼭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음 달에 나와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저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에는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요.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제가 그 업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기업, 그리고 수급,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매일매일 투자 레터를 써서 그걸 보내드리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업황, 기업까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 유튜브에서 안 다뤘던 그 주도주와 주도 산업과 주도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그거 한 2끼 정도 점심값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 저는 시황이랑 주도주 그리고 주도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걸 투자 성과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 PD님이 댓글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댓글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주식 전문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분, 부동산 전문가분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매달 5월 달에 37분 오셨고요. 6월 달에 24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같이 오신 분들끼리도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남아서 저한테 막 1시간 반씩 추가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강연 주제 제가 매달 다르게 해요. 자, 지난달에는 지금의 주도주인 조선 또 새로운 화장품 사업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로봇 산업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와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한 국내 주식 전문가 요 4명이 원팀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필요한 질문 그 강연장 끝나고도 저한테 남아서 1시간 이상씩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는 거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서울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지방 어디든 상관없다, 지방 가자. 그래서 이미 5월달 6월달에 서울에서 했고요. 7월달에 부산도 가고, 여기 댓글로 지방 어디든 와주세요 하면 거기로 그냥 달려갈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면 단위도 상관없고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 뭐 최소한 20명은 돼야겠죠. 2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 갈 거니까 어디든 요청해 주시면 지방 강연 갈 거고요. 서울은 그냥 정해놨어요. 진짜 강남 언주역에 분데스 언주라고, 거기에 대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분데스 언주에서 매달 토요일날 마지막 주에 계속 강연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또 새로 강연회 잡혔어요. 7월 26일날 또 새로운 주도주 발굴을 위한, 또 새로운 미국 주식 발굴을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요새 핫하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요새 성수동이 핫한데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이런 다양한 투자, 돈이 되는 얘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날 강남에 오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연도 너무 좋지만 뒤에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방이라서 못 오신다, 그거 저희가요 다 그냥 적자 나더라도 전문 PD님 2명 붙여가지고요, 다 경제방송 출신 전문 PD님 붙여서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 녹화본을 아주 저렴한 그냥 점심값 정도 수준으로 온라인 녹화본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달 거 못 보셨더라도 시의성 있는 내용, 뭐 그날 주가가 어떻고 그날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6월달 지난 강연도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녹화본으로 URL 주소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녹화본을 현장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뒷단의 네트워킹 부분은 직접 오셔야지만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2가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 사업 저만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원팀으로 이뤄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문가가 4명에서 원팀으로 서울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매달 강연회 하고 있고, 요번에도 7월 26일날 강연회 하니까 오셔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좋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너무 멀어서 강연회 못 간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강연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산업이랑 아주 핵심 국내 유망 주도주 기업이랑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